자꾸 됐습니까? 자, 하나둘. 예, 마이크 잘 나오고.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즐거운 목요일 아침을 맞이했죠.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요. 그지? 목소리 안 들려요? 추워? 추울 정도로. 선선할 정도가 아니라 추울 정도로. 자꾸 안경에 안개가 끼네. 입김이 올라가서. 내 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 다 쓰고 있으면 내가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마스크 썼습니까? 자. 마스크를 위로. 아빠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 알려줬었는데. 자, 요즘 우리 선생님들 다 마스크 쓰고 하나요? 쓰고 해요? 강의할 때 마스크 다 쓰세요,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여러분들 다 쓰고 있으면 내가 벗어도 되는데. 자. 다른 데서는 다 벗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관해서 화면상으로 갑자기 내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면 충격받을까봐. 마스크를 못 벗겠네, 그지? 벗어도 돼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양해해 줬으니까 이제 벗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스크 꼭 쓰고 있기도 하고, 아직도 3만여 명 정도가, 코로나가 좀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이.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한 거리 두고, 또 직접 타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은 처음으로 내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스크 쓸 때가 나아요? 벗을 때가 나아요? 다 나빠요. 둘 다 좋아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글에 진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설명이랄지, 논증이랄지, 서사, 묘사,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쉽게 표현되지 않을 것이고, 쉽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또 쉽게 설명되어지기 위해서는, 말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우리 수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좀 쉽게 설명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되지 않았을 때, 어떨 때 좋냐면,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반응을 잘 보이고, 또 더 나가서, 이해했다는 어떤 표정들이 지을 때, 훨씬, 같은 양을 수업하더라도, 같은 시간을 수업하더라도 덜 피곤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이 좀 더디다든가, 그럴 때는 나 자신도 안 풀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 나로부터 탓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도 그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하고 왔는데, 미국에서 일어섰던 일이에요. 미국의 뉴욕대인가요? 그런데, 뉴욕 주립대인가? 아무튼 뉴욕대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이제 거의 눈치도 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또,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교수인데, 40년을 대학에서 교수직을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학생들의 원성이 큰 거야. 어떤 원성일까요? 너무 강의가 어렵다. 40년 동안에 자기 노가지에 어떤 철학이 있을 텐데, 그죠?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학교에서 그 교수를 해임했더라고요. 40년이라고 하는 그 경력, 그럼 얼마예요? 좀 눈 감고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40년 동안. 나 역시도 30년 가까이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상하네, 그죠? 30년 가까이 됐다니까 내가 좀 올드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습관처럼 강의할 수 있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뭐 사실 뭐 책을 또 집필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책을 집필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내 내용에, 내 머릿속에 다 저장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나도 습관처럼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책 한 자 보지 않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나요? 그런데 이제 좀 나는 좀 다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나는 가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정기적으로 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공부를 안 하더라도 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지식에 확장되어지는 그걸 느껴요. 우리가 지난해에 내가 책을 5권 정도를 썼어요. 많이 썼다, 안 썼다? 많이 썼죠, 사실.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죠? 근데 책 쓸 때, 이번에 또 제안이 들어왔어요. 책 2권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내 연구실에 우리 어머니 집에 있거든, 어머니 집에 연구실 둬가지고, 그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봤죠. 그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막 눈병이 나고 허리에 요통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놀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강의가 없는 시간은 어머니하고 좀 보낼 수 있는. 어머니가 구순이라고 했잖아, 구순. 내가 말했던가요? 90의 나이니까 인생으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우리 곁에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연세니까 가급적이면 좀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이제 어머니는 어린애가 된 거 아니겠어, 어떻게 보면? 자식들 아니면 어디라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당신이 좀 걸어서 화장실도 가시고 당신이 걸어서 일정 거리를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식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집 밖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200m, 300m, 1km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애가 된 거죠. 어린애는 누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나이 들수록 자식 바라보기. 네, 그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 어디다 갈까요? 하면 가고, 어머니 식사라도 하면 어디 나갈까요? 하면 그때 나가고,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지금이야 의식이라 뚜렷하지만. 자, 그런 걸 생각하니까 지난해 책을 쓰면서 보냈던 날들, 집중들 하다 보니까 어머니와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어머니는 혼자 항상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항상 떠오르는 건 자본 사회에서 떠오르는 게 뭘까? 자본 자체가 물질 아니겠어요? 돈이잖아. 돈을 생각하면 막 쓰고 싶죠. 그잖아요. 돈이 보이는데, 쓰기만 하면 돈이 보이는데. 자, 그래서 지난해 욕심껏 5권을 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기도 합니다. 아십니까? 이 책이죠, 이 책. 이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책, 보고 있는 책도 작년에 새롭게, 물론 완전히 새로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다시 책을 낼 때는 그대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좀 고침도 있어야 되고 수동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들. 이 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들, 뭐 인문국어랄지 또는 뭐 기출문제집이랄지 예상문제집이랄지도 썼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걸 1, 2, 3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한 권으로 취급한다. 한 권으로 취급한 거야. 하나하나로 본다면 8권, 7권 내지 8권을 쓴 거나 마찬가지죠. 또 지난번에는 또 내가 도전해 본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전공과는 좀 관련이 없는, 전공과 관계가 있지만 전공 같은 전공적인 어떤 지식을 요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어다라고 할 수 있죠. 일반 국어. 전공 국어라기보다는 일반 국어. 근데 지난번에 전공 국어에 관련된 책을 좀 써달라고. 그래도 제안을 받았어요. 독학사 있죠, 독학사. 독학사. 학점은행 관련해서 독학사 있잖아요. 그 관련된 책을 써달라고 제안을 받아서 오랜만에 내가 대학 시절에 전공 과목을 듣는 기분으로 그때 책을 참고하고 또 논문 쓰듯이 또 책을 썼죠.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일이 밀리다 보니까 정말 작년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특히 2학기 때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또 순간 쓸까? 왜? 쓰면 뭐가 보이니까? 돈이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심을 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결심을 하고 어머니한테 내가 이래도 제안이 왔네요, 엄마. 그랬더니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더라고요. 나의 고생을 받기 때문에.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또 당신에게 있어서는
그런 남는 시간에 있어서 자기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나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걸 여쭈었던 거죠.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잠깐 어머니에게 물어봤던 것은 내 그러는 조그마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데 내가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 용기 나지 않아서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듣고 싶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오다가도 그런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뭐 할 때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도둑질을 하고 달아날 때 경찰이 뒤쫓 쫓아와요. 근데 자기가 지고 있는 도둑한 물건들 다 갖고 가자니 뭐 하겠어요? 걸리게 생겼어.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뭐예요? 도둑질 한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는 감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도둑이 판단했어요.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버릴 것인가? 그잖아요. 그래서 그 도둑은 선택했어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할 수 있어? 걸리지 않았고 살 수가 있었다. 물론 이건 하나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도둑은 잡아야 되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려놓을 때, 버릴 때, 살 길이 생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을 듣고 책을 쓰지 않기로 하고 통보를 했죠. 그쪽에. 내가 이만저만해서 사정이 있어서 책을 못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냐? 일주일에 거의 뭐 수업이 다 있는데 하루 정도 쉴 시간이 있을 때 내일 같은 날이 쉬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이. 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뭘 줬어요? 나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럴 뻔 알았구나. 왜냐면 책을 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시간을 확보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 끝나고 다음부터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주말에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살다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등산은 아니구나. 가끔은 뒤도 돌아보고, 가끔은 옆도 돌아보고, 가끔은 위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수험생으로서 앞으로 달려갈 것들이 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이랄지 앞으로라도 그런 짬짬이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달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알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공부해온 길을 반추해보고 또 나의 옆에 있는 삶들을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좀 더 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살펴볼 내용은 142페이지. 142페이지에 글의 전개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앞서 설명이랄지 논증이랄지 서사 묘사하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쉽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쉽게 이해지기부터 해서 뉴욕대 교수처럼 40년 경력을 갖고 있어도 뭐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임되는 경우가 있다. 하듯이 결국 설명할 때는 쉽게 설명해야 된다.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의 전개 방식이다.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 옆에다 써놔요. 글의 설명 방법, 전개 방식이다. 전개 방식이다. 또 글의 설명 방법이다. 다음 글의 서술 방법이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때 있어요. 다음 글의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다음 글의 서술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글의 전개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의 유지에 따라서? 시간성의 여부에 따라서. 시간성 개입 여부. 자, 시간성 개입 여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성이 있다. 시간성이 개입되는 거죠. 시간성이 있는 것. 그다음에 시간성이 없는 것. 자, 시간성이 있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시간성이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그것부터 써놔야 되겠네. 시간성이 개입되는 것. 이것이 동태적 설명 방법이다. 명태도 아니고 무슨 태? 동태. 그러니까 동태적 설명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시간성이 없는 것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정태적 설명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태적 설명 방법. 자, 이렇게 해서 동태적 설명 방법과 뭐가 있다는 점? 정태적
설명 방법이 있다. 보통 동태적 설명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 뭐 서사가 있다든가, 과정이 있다든가, 인가가 있다든가. 서사, 과정, 인과. 됐습니까?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동태적 설명 방법에 해당되는 거고, 정태적 설명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죠. 뭐 지정이랄지, 정의랄지, 분류랄지, 분류, 구분이랄지. 그래서 지정, 정의, 분류, 구분, 분석. 분석, 이렇게 비교, 대조, 유추, 예시, 작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죠. 묘사.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뭐다? 시간성이 개입되지 않는 정태적 설명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가끔 기본적인 문제로서 다음 중에서 시간성이 개입되는 설명의 방식이라 볼 수 없는 것은, 그죠? 1번 서사, 2번 과정, 3번 인과, 4번 묘사. 시작. 묘사죠. 묘사는 정태적 설명 방법, 나머지는 동태적 설명 방법이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의 전개 방식에 보면 전개 방식에는 시간성의 유무에 따라서 동태적 설명 방법과 정태적 설명 방법이 있다. 전자는 시간성이 개재되는 것으로서 서사, 과정, 인과가 있고, 후자는 시간성이 개입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태적 설명 방법인데, 여기에는 지정이다, 정의다, 분류다 쭉쭉쭉 나와 있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첫 번째 출제됐지만 지문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지문은 어떠한 글의 서술 방식을 갖고 있는가, 전개 방식을 갖고 있는가, 설명 방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정태적 설명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첫 번째 지정과 뭐가 있다? 정의라는 게 있죠. 지정이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정이라고 해요. 저기가 지하철역이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확인하겠죠? 직접 가리켜서 설명하는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직접 가리켜서 설명하는 방법을 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또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을 지정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직접 지적하여 가리켜서 설명하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뭐라고 한다? 우리가 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기가 지하철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국문학사적 의의와 관련돼서 얘기하실 때 홍길동전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 뭐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금방 얘기했던 홍길동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홍길동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허균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뭐다? 홍길동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라는 것과 그렇다면 정의라는 게 있죠. 정의. 이 정의도 지정과 좀 방식이 좀 비슷한데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의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을 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어느 것이 더 인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본질을 드러냈다 볼 수 있어요? 위에 거 아래 거? 그렇죠. 아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인간만 동물이 아니잖아. 동물 속에 속하는 것들은 뭐냐? 짐승도 동물 아니겠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면 동물이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인간도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 동물에 속하는 거죠. 그럼 인간은 뭐다? 동물이다.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지정한 거죠. 인간은 뭐에 속해? 식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동물에 속한다. 지정하여 또는 가리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동물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 특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인간 말고도 동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은 뭘까? 이성적이라는 거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마 우리는 가끔 동물들을 갖다가 사람처럼 대하니까 집에 어떤 반려견이 있다. 그러면 반려견이 뭐예요? 대대 보면 마루에 오줌을 살 수 있어. 여기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사람 손들 봐요. 반려동물 집에서 없어요? 하나도? 그래? 이건 약간 쇼킹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집에 있는데, 나 지난번에 결혼식, 토요일 날 결혼식에 참가했거든. 아는 사람의 지인의 딸이 결혼해서 결혼식 참가했는데, 신부와 신랑 간에 반지 교환이 있다고 그렇게 사회자가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신랑 신부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물론 반지를 한다면 누가 전해주거나 반지를 전해주면 반지를 서로 교환할 거 아니야. 끼워주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자가 뒤를 주목해 보십시오. 뒤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이거 뒤를 주목했더니 개가 있는 거야, 개. 가만 해도 강아지. 강아지는 새끼 정도의 그 분위기를 낼 때 강아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것 같아요, 아주. 근데 그 개인데, 무슨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자그마한 개인데, 그 개가,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누가 하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죠? 가가 이제 이름이 멍멍이라, 멍멍아, 가자? 언니 때 가자? 그러다가, 수컷인지, 아니면, 암컷이라고 해야, 언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암컷인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신부가 원래 키우는 반려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에게 반지를 전달하게 하는 거지. 막 가고 싶어서 낑낑대고 있더라고. 저기 언니가 있는데 왜 나를 안 보내주는 거야? 하면서 막 낑낑대고 있어요. 그래서 가니까 막 한숨이 달려가더라고. 그러고는 거기서 자기가 끊을 수 없죠. 그죠? 아무리 개가 온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이 꺼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결혼식장이 아니라 그거는 향교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전통 한옥 아니겠습니까? 전통 혼례식으로 할 줄 알았더니 일반 현대식으로 하되 다만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그 분위기상 보면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개가 저렇게 반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또 나와 생각과는 달리 개도 못하는 거 가족이라는 이론으로. 그래서 자기가 키웠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지금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남자의 사랑이 되겠지만 그 전에 나의 외로움과 나의 어떤 나의 어떤 감정과 같이 공유했던 어떻게 보면 같은 방에서 같이 잤던 이 개에게 마지막에 그런 어떤 축복의 그런 어떤 사인을 받고 싶었던 것. 그래서 이것을 비단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 알겠죠? 그래서 1단계 반려자가 부모였다면 2단계 반려자가 개였고 3단계 반려자가 지금에 만나는 남편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톤을 터치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봤던 동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깨어지는 그런 어떤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하지? 이성적 동물이다 할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루에 오줌을 쌌네요. 실례를 했네요. 그럴 때 가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야, 너는 이렇게 생각도 없냐? 너는 이렇게 생각도 없냐? 그러잖아요. 근데 걔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은 뭐다? 누구의 존재?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물은 본능적 행위를 하는 거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본능적 행위.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동물들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그들이 무엇을 가리는 거, 오줌을 가리고 또 변을 가리고 하는 것은 훈련에 의한 본능적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일정 시간만 되면 훈련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오줌을 가리고 때에 따라서는 변을 가리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라는 걸 좀 더 확장시켜 준다면 이성적이다. 뭐다 다지? 이성적이다. 따라서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또는 생각하는 동물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징이다. 그래서 지정과 정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런 본질성이 언급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이성적 동물은 인간뿐이 없다. OX?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려동물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또 이성적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안 되고 결국 이성적이라는 것이 뭐라면 뭐가 전제가 되는 거? 이성적인 인간만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면
이 지구상의 이성적 동물은 인간뿐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말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되나요? 이렇게 영문장이 성립돼요. 이성적 동물은 인간이다. OX. O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지구상의 이성적 동물은 뭐뿐이 없기 때문에 인간뿐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고, 그런데 이성적 동물은 뭐일 수밖에 없다?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정을 가봐요. 지정은 인간은 동물이다 있죠. 그러죠? 왜 그러면 지정이냐? 여기는 본질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인간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영문장이 성립되지 않죠. 왜? 동물은 인간이다. 말 돼야 안 돼. 인간은 동물은 되지만 동물이 인간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장의 성리 여부. 지정과 정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영문장의 성리 여부. 영문장이 성립되면 뭐가 된다? 정의가 되고, 영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지정이 된다. 또 하나의 검증 방법은 본질적 특징, 설명의 대상에 본질적 특징이 들어있으면 정의가 된다. 되나요? 따라서 본질적 특징에 그런 들어있는가의 유무를 통해서 지정과 정의를 구분할 수 있고, 영문장의 성립 여부를 통해서 지정과 정의를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우리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만 보면 되는데, 143쪽에 보면 나와 있죠. 143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한번 볼까? 지금 정보사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규정되고 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규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규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 같이 거기 지문이 있죠. 정보사회. 눈 띄입니까? 두 번째 지문. 두 번째 박스 지문에 보면 정보사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규정되고 있다. 교재 143쪽 두 번째 지문. 나옵니까? 찾았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정보사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 규정됐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정의됐다. 자, 한 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지식, 정보, 산업을 포함하는 제3차 산업의 취업 인구가 50%를 넘을 때 그 나라를 뭘 본다? 정보사회라고 본다. 있습니까? 여러 관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니까 여러 정의가, 정보사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다는 것은 뭐가 달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보는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이 보는 관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생각의 관점,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달리 보일 때 있어 없어요? 달리 정의된다는 얘기죠. 정의됐습니까?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막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정의하는 경우 있거든. 우리 지난번에 오류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오류 배운 적 있죠? 네? 오류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 그때 노인분이 지켜보고는 젊은 청년이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니까 그때 노인분이 말하기를 허허 참 미쳤어. 저 죽을 줄 모르고 저렇게 건너가고 있거든. 저런 놈들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겠어. 뭐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봅시다. 뭐 노인분이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이 노인분의 미친 사람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사람에 대한 정의는 빨간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죠.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일단 미친 사람은 원래 그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정상적인 어떤 정신세계가 아닌 그런 어떤 뭐라고 사전적인 정의를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 정신병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횡단보도 빨간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법을 어긴 사람이죠. 법을 어긴 사람이지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이 노인물은 미친 사람을 그렇게 정의했단 말이죠. 빨간 신호등에 길을 건너는 사람. 원래 정신병을 가는 것은 누가 가요? 정신병자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병자에 대한 거,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이 사람은 자기적 정의를 했다는 거죠. 일반적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밀한 재정의. 뭐라고 했다 시작? 은밀한 재정의라는 말을 서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은밀한 재정의를 통해서 그 대상에 대한 본질을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정의하는 경우, 자기 기준에 의해서 정의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많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정의뿐만 아니라 그런 판단을 내릴 때도 있죠. 어떤 판단을 내려요? 물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규정했을 때가 이제 은밀한 재정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대체적으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걸릴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불충분한 근거를 통해서 그냥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거야. 한 번 지각했을 뿐인데 너는 지각 대장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한 번 잘못한 사람인데도 너는 뭐예요? 무조건 다 잘못하는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성급한 일반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와서 특히 국어 점수가 얼마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말할 때 너는 국어 못하잖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그게 뭐라고요? 성급한 일반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류와 관련돼서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에 대한 글이다? 정보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 사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개념적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글에 있어서 주된 전개 방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적 방식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이 정보 사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뭐가 있다? 예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와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이 글은 정보 사회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정의와 그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장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정보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의를 갖다가 내고 있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이미 기존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해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자체 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설명의 대상이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예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분류가 합니다. 분류. 자, 분류가 있습니다. 좀 이거 좀 지울까요? 자, 저를 볼 때 이제 분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 그 다음에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분류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것을 한자를 보면 좀 쉬워지는데요. 한자, 나눌 분자. 나눌 분자에다, 그렇죠? 자, 분류와 관련돼서 연예인들 교재 체크해 보면 몇 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을까요, 다시? 그죠? 143페이지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분류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겠죠. 쌀밀자에다가 이렇게 계견자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 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되겠죠. 원래 이렇게 되면 쌀미자 본 적 있죠? 쌀미자. 쌀미자에다가 이게 밑에가 플러스 머리 혈자가 들어가요. 머리 혈자. 그 다음에 머리 혈자죠? 아니, 밑에가 머리 혈자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았구나. 개견자가 들어가. 개견자. 이게 개견자. 그 다음에 머리 혈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과 연결될 수 있어요? 밥과 연결될 수 있죠? 옛날에는 사실 개 사료를 따로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개에게 줬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과 가장 가까운 음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말로 많이 보양식으로 많이 삼았던 것이 있어요. 특히 그 수술 환자 있잖아, 수술 환자. 수술 환자에게 있어서 지금 앞에서는 막 반려견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먹는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잖아. 그죠? 많이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죠? 그리고 그 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래서 먹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공공연하게 그 수술한 환자에게 뭘 갖다가 먹으라고 권고도 하고 그러냐면 보신탕 있잖아요. 그걸 막 먹으라고 했어. 왜냐면 흡수율이 좋다고. 왜 흡수율이 좋냐? 사람과 같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료를 먹여서 그러고 사람들이 사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개를 먹는 게 있다고 야만인 소리 들을 정도로 요즘은 인식들이 상당히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나 역시 개고기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죠? 그러잖아. 인식이 바뀌었어요. 영화만 보고도 나는 막 영화 보고 나면 그다음에 옛날에 막 그 영화 있었어요. 무슨지? 원앙의 소리라는 영화도 있었고 소를 갖다가 주제로 한 영화도 있었어 없었어요. 소. 노인과 소의 관계. 평생 같이 살았던 소. 평생 일을 바쳤던. 그래서 죽기 전날까지도 노동을 바쳤던 그 소. 근데 그 다음날 이 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막 그 애통해 하면서 그 소를 갖다가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했던 대표적인 영화가 있었어요. 원앙소리라고. 그 영화 보고 한동안
소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 감성이지 사실. 나의 감성인데 소를 안 먹었어요. 내가 한동안 또 뭘 안 먹었냐면 닭을 안 먹은 적이 있었어요. 닭고기.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운동장 마당에서 놀고 있는 닭이 있었어요. 닭을 키웠어요. 마당에서. 근데 내가 가니까 나에게 우리 할머니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가 닭이 먹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 핑계 대고 닭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오니까 이 손절 생각해서 아이고 우리 새끼 닭 잡아주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심코 응 할매 그랬지. 그랬더니 이 세상에 할머니가 그 이후에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닭을 잡더니 물 속에 닭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목을 비틀어서 다리 부들부들 거리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다 안 봤다? 봤죠.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 안 나서 변신된 닭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먹지 못했어요. 그 충격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그리고 군대 가서도 내가 닭을 안 먹었어요. 군대 가서도. 근데 이제 군대 가니까 닭을 그 백숙 같은 거 있잖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때 무렵에 치킨이라는 게 나왔어요. 치킨은 뭡니까? 닭의 원형을 갖다가 훼손시키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입에 대기 시작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다시 세월이 이렇게 흐른 뒤에 아마 군 시절에 치킨을 통해서 내 입을 다시 닭을 맛보게 됐고 그 이후에는 닭을 먹게 됐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 나는 좀 약간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성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류 할 때 뭐냐면 쌀밑자에다 개견자에다 머리열자는 뭐냐면 밥을 주면 개들이 야 밥 먹어라 하면 개들이 와갖고 막 밥그릇에 머리를 갖다 들이밀고 밥을 먹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개들이 다 모인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리류. 시작. 이게 무리류자, 무리류. 유유상종. 끼리끼리 돈다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유유상종. 무리류자. 그러니까 이미 묶어진 거, 이미 무리 지은 것을 뭐 한다?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틀려요. 방향이 이거죠. 방향이 이렇게. 나눠진 것을 묶는 것이 분류다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눠진 것을 뭐 하는 거? 묶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대로 구분이라는 것은 뭐냐? 구분이라는 것은 묶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묶여져. 봐봐요. 묶을 구자죠. 우리가 가끔 보면 뭐 무슨 구, 무슨 구. 그러죠? 여기가 무슨 구예요? 응? 미추홀구. 그럴 때 그 구자가 이 구자 쓰는 거예요. 묶는 거죠, 묶는 거. 사람들에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묶어져 있죠? 구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뭐 하는 거야? 묶여져 있는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분류와 구분은 서로 뭐 한다? 한자만 보더라도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분류는 뭐 한 거야? 나눠져 있는 것을 다시 뭐 하는 거? 묶는 거라면 구분은 묶여져 있는 것을 나누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보게 되면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이라는 게다. 문학에는 표현 양식에 따라, 문학은 표현 양식에 따라 뭐 시가 있다든가, 뭐 소설이 있다든가, 뭐 또는 뭐가 있죠? 수필이 있다든가, 희곡이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문학의 4대 장르죠. 문학의 4대 장르는 뭐가 있다? 시, 소설, 수필, 뭐가 있다는 점? 희곡이 있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문학에는 이렇게 있다. 묶여진 문학을 나눴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게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죠. 묶여진 것을 나눴으니까. 됩니까? 그런데 시, 소설, 수필, 희곡을 뭐라고 했다? 문학으로 묶었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구분과 분류는 서로 뭐예요? 반대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가끔은 시험 문제 분류기 답이 구분인데 구분이 선지에 나오지 않았어. 그럴 때는 넓은 의미의 구분은 분류에 속한다. 알겠죠? 넓은 의미의 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분류에 속한다. 그런데 선지에 뭐가 나와 있다면 구분과 분류가 다 제시되어 있다면 이때는 구분과 분류를 구별할 줄 아는가에 대한 문제다. 따라서 반대 개념이라는 거 기억해둬야 돼. 네, 어려울 때는 뭘 생각하라? 이것을 분류와 구분이 혼동될 때는 한자를 생각하면 쉽다. 알겠죠? 묶여진 것을 나누면 구분이 되는 것이고 나눠진 것을 묶으면 분류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자를 좀 생각해 둔다면 좀 더 쉽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어요.
저 한자 쓰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류가 뭔지, 구분이 뭔지 구분을 시작해라. 그 다음에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 분석이라는 것은 나눠진 것을 또 쪼개는 거예요. 나눠진 것을 또 쪼개는 거예요. 나무 목자 있다, 도끼 근자 쓰면 쪼갤 석자가 돼요. 이게 나눠진 것을 또 나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체로 그 구성 요소, 구조를 여기다 할까? 좀 차이점이 좀 있는데, 분석과 넓은 의미의 분류를 갖다가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구성 요소. 분석이라는 또 쪼개는 것이니까 그 대상을 그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거야. 구성 요소 나누는 거야. 그래서 구성 요소. 그 구성 요소에 있어서 긴밀성이 있다. 구성 요소에 긴밀성이 있으면 분석이 되는 것이고, 구성 요소 간에 긴밀성이 없으면 뭐가 된다? 분류가 된다. 이런 차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요. 그런데 다음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시계를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시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시계의 종류를 한번 대볼까요? 시계 어떤 시계가 있을까요? 그렇지. 손목에 있으면 유치에 따라서 보면 손목 시계가 있죠. 또 무슨 시계가 있죠? 책상 위에 놓이거나, 그렇죠. 탁상 시계도 있을 것 같아요. 탁상 시계. 또 때에 따라서는 벽에 걸려져 있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벽시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손목시계가 됐던, 탁상시계가 됐던, 벽시계가 됐던, 다 뭘로 묶을 수 있어, 우리는? 시계로 묶을 수 있죠. 그런 거래요. 다 시계죠? 다 어찌됐든 간에 어떻든 시간을 잴 수 있는 기계가 시계 아니야. 그렇지? 다 시계입니다. 자, 근데 시계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초침이 있습니다. 시계를 갖다가 하니까 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초침이다. 분침도 있죠. 그렇죠? 분을 나타나. 또 시침도 있습니다. 숫자판도 있습니다. 쭉 있죠? 요즘엔 좀 건전지도 있었겠지만 옛날에 태엽으로 돌려서 이렇게 했으니까 태엽이 있다든가. 그러면 잘 볼까요?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탈했습니다. 자, 손목시계가 있다. 탁상시계가 있다. 벽시계가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벽시계가 없더라도 손목시계와 탁상시계는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초침, 분침, 시침, 수침, 시계가 있어. 이 시계가 있어. 이 시계를 갖다가 하는데 나눠봤어. 분해해봤어. 알겠죠? 분해했죠, 분해. 우리 가끔 시계점에 시계 고치라고 맡길 수 있죠? 그럼 그 시계를 다 모여서 분해 소지할 수 있거든? 분해했어. 다 분해했어. 그러면 내가 맡겼던 시계가 되려면 그 분해했던 것들 다 모아야 돼. 다시 결합시켜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원래 내 시계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 요소 간에 뭐가 있다? 긴밀성이 있는 거지. 됐지?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분석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분류와 뭐의 차이점? 분석의 차이점을 기본적인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 144페이지. 144페이지. 아무튼 이런 분류라는 것은 주로 어디서 많이 활용하냐면 이삿짐 센터 있어 없어요? 이사 갈 때 있지? 이런 분류급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정말 이사를 복잡하게 했어요, 사실은. 옷가지면 옷가지, 이불류면 이불류, 그릇류면 그릇류, 책은 책류, 이렇게 해서 막 다 따로따로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사를 갔다가 가서는 또 뭐 해야 돼? 각자 다 또 정리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요즘에 이삿짐 센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작은 방, 큰 방, 막 이렇게 있죠? 거실,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그냥 그렇게 1대1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삿짐을 싸서 운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죠? 그런 거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다 일일이 막 그릇은 그릇대로 다 싸고 종류별로 해서 다시 부엌에 들어갈 그릇 또는 또는 장식장에 들어갈 그릇 이렇게 하면 다 나눠가지고 또 분류해야 돼요. 그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리를 분류와 구분을 잘 배우면 이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류와 구분, 분석까지 얘기했는데 한번 분류에 대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4페이지. 144페이지 보니까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자, 위에 걸 한번 볼까요? 현악의 계통, 현악기 계통의 악기는 흔히 두 가지로 뭐한다?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그다음에 차련악기와 안연악기가 그것이다.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뭐예요? 이런 차련악기나 안연악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결국 이런 차련악기나 안연악기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같이? 현악기라고 할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 여기는 설명의 방식은 구원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다시 역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된다?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는 큰 의미에서 무엇을 포함한다? 구분을 포함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정의해도 있고. 자, 하나 더 볼까요? 145페이지 분석. 자, 그럼 분석을 배웠는데 분석은 어떤 복잡한 대상이나 관념을 그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거. 그래서 앞서 배웠던 분류와의 차이점 뭐라고 했어? 그 구성 요소 간에 긴밀성이 있으면 뭐가 되고 나왔지? 분석이 되고 긴밀성이 없으면 뭐가 된다? 분류가 된다라고 이해한 적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분석과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본다면 다음 같은 내용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46페이지 봐봐요. 시험에 좀 출제됐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46페이지. 자, 146페이지 보니까 근대화라고 불리는 사회 변동은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사회 구조상의 변동이다. 전통 사회는 사회 분화의 정도가 낮아 사회 기본단위 소규모적이고 자급자족. 일단 전통 사회 동그라미. 전통 사회 동그라미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사회 분화의 정도가 낮아 사회 기본 단위도 소규모적이고 자급자족이며 폐쇄적이고 정체적인 사회다. 있죠? 이거는 뭐의 특징? 전통 사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전통 사회 특징. 자, 사회성원들은 거주지, 직업, 지위 등을 거의 바꾸는 일이 없어 혈연이나 지연으로 맺어진 동질적 사회성원과 함께 폐쇄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자연히 혈연이나 지연을 중요시하는 가족주의, 지방주의가 강하고 신분에 따라서 위계적인 인간관계가 강조되는 고리적인 가치지향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전통 사회가 주된 설명의 대상이 됐죠. 그러죠. 그러니까 뭐를 빼도 되냐면 앞에 근대사라고 불리는 사회 변동은 근본적이고도 광범한 사회 구조상의 변동이 있지. 이것을 빼도 돼요. 이 글에서는. 이 글에서 빼도 돼요. 잘 우리 독해와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주된 설명의 대상이 뭐다 나지? 전통 사회이죠. 전통 사회 뭐에 얘기하고 있어?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대 사회, 근대화된 사회 속에서는 전 근대, 즉 다시 말해서 전통 사회와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그 앞에 사회 변동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회 변동이라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근대로 오면서 사회가 변동됐다. 그러면 뭘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걸 알려면 그 이전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뭘 설명하고 있다? 전통 사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됐나요? 전통 사회에 대한 특징을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 다음에 올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 다음에 올 내용은 뭘까요? 이 글을 갖다 제시한 상태에서 이 글 다음에 오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겠지. 뭐가 오겠어? 일종의 추론이죠. 이미 제시가 돼 있죠. 여기에서의 주된 설명의 대상은 전통 사회였지만 그러나 필자는 전통 사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무엇을 설명해야 돼? 사회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야. 근대화로 인한 사회 변동.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 사회에 있어서의 특징을 알고 근대 사회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근대 사회가 바로 전통 사회에 달리 이러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였다? 바로 근대화에 따른 사회 변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리됐나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들고 있다? 전통 사회의 특징을 분석해서 설명해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다. 자, 분석이 뭔지 알겠죠? 그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복잡하게 나가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분석이 그 정도다. 물리적 분석이 있다든가, 개념적 분석이 있다든가, 기술적 분석이 있다든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분석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다만, 분류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 구성 요소로 나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구성 요소 안에 긴밀성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고? 그렇죠. 분석이 되는 것이고, 긴밀성이 없으면 분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교와 대조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실 때 좀 비교, 대조, 유추가 있습니다. 자, 비교다, 그 다음에
대조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지? 유추. 있죠? 비교, 대조, 유추. 자, 좀 비슷한 것들입니다. 비교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비교, 대조, 유추. 비교라는 것은 뭐냐? 비교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대상과의 무엇을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대상 간의 공통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교라고 한다.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을 비교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됐죠? 자, 반면에 우리가 대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조는 주로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 대조는 주로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하지? 대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유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추라고 하는 것은 유사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 유추라는 것은 유사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지? 유추라고 해요. 따라서 좀 유추라고 하는 것과 비교라는 것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가끔 보면, 야, 정말, 순이는 탤런트 가운데 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배우 가운데 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언뜻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을까? 박신혜? 박신혜. 나도 박신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박신혜 좋아요. 그렇다면, 뭐 특정 인물이 내가 뭐 말한 건 아니고, 이제 추천받아서 박신혜, 박신혜 방식이 관련된 사람들이 이 방송 들으면 상당히 좋아하겠다, 그지? 박신혜. 그러니까, 너는 어쩜 박신혜처럼 생겼니?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요. 너는 어떻게 박신혜처럼 생겼니? 그럼 어떤 거예요? 박신혜와 그 얼굴을 오버랩하면서 그 대상의 얼굴을 또 오버랩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쁘다, 예쁘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요? 비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비교라는 것은 공통점이다. 너는 박신혜처럼 생겼어. 그래요.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죠? 박신혜처럼 생겼어. 누구처럼 생겼어. 근데 뭐 평소에 미운 사람을 들어서 인다면 어때요? 기분 나쁘겠지만, 보통 뭐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람들 다 인정하는 미모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빗댄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런 거래. 우리 남학생은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해요? 배우 가운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나는 막 한때 말이지, 군대 갔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배우를 닮았대. 근데 어떤 배우냐 그랬더니, 지금은 잘 TV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나같이 생긴 배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닮았다고 해서 유미씨 본 적이 있어. 뭔데?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요즘은 TV에 안 나와요, 그 사람. 가지고 좀 이렇게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고, 그래서 썩 준수하게 내가 봐도 저 사람 그냥 평범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내가 어느 한켠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내 자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는 좀 평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그 얼굴에 빗대어서 나를 얘기하니까 약간 기분이 상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내가 뭐야? 내 분수를 모르는 거지. 저 사람이 훨씬 더 잘생겼더라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이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의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나를 비워온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나보다 좀 더 잘생겼다는 사람이 빗대면 기분이 우쭐하진 않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더 나를 빗댔더라고요. 좀 기분이 나쁘잖아.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강해, 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통점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교는 공통점을 들어 설명. 알겠지? 근데 유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있지. 유추는 이쪽에 뭐와 같으냐면 이건 비유와 같아요. 뭐가 같아요? 일종의 비유라고 생각하면 돼. 비유. 그래서 우리 적어도 국어에서 설명의 방식에서의 유추는 비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예컨대 보면 너는 어쩜 이렇게 꽃 같니? 너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백합 같니?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백합에 빗대서 나를 갖다 그렇게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에 갖다 같이 유추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백합을 연상해서 그 대상의 그런 아름다움,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가끔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 같이? 인생. 인생이라는 건 그대로 사람 인자에다 살생자잖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같이? 인생.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생이 좀 어렵냐? 이게 힘드냐? 이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인생을 한번 설명해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전적, 단어적 의미가 아닌 인생이 뭔지 한번 인생을 설명해봐. 근데 우리가 사람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예요? 그러나 박사. 인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때요? 막연할 수 있잖아요. 막연하죠? 다소 뭔가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안 떠오르죠? 분명히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구현하고 있잖아. 살아가고 있잖아. 인생의 어떤 길 속에 우리는 뭡니까? 지금 들어섰고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잖아. 그런데 그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래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뭐가 같다 시작? 마라톤. 42.195라는 게 있어요. 자, 마라톤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없어? 마라톤이 뭡니까? 거리가 영원한 게 아니죠? 42.195라는 거리가 주어져 있지. 우리 인생도 뭐가 있어요? 주어진 인생이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주어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왔을까? 어떤 사람들 그것을 뭐 시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나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은 뭐예요? 아침이요, 점심이요, 저녁이요, 아니면 밤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점은 뭘까요? 20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오전 중에 있을 거 아닌가? 그냥 그래요. 아직 오전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점심이 지금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40대 뭐 그 정도 돼야 40, 50대 되면 이제 중년이 되니까 점심의 세월을. 하여튼 60대, 70대 되면 이제 뭐다? 저녁 무렵 황혼의 어떤 시간을 보내지 않겠는가? 나의 주어진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루를 통해서 보더라도 나의 삶을 좀 뭔가 좀 진정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나의 시간은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진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설명할 때 뭐에 들어? 마라톤을 통해서.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란 말이야. 영원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가야 돼요. 이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의 점으로서 살다가 우리는 가야 돼요. 뭘 남긴 채? 흔적을 남긴 채 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뭐 해야 되겠다? 마라톤의 한계성, 한정성이 있죠? 두 번째, 마라톤은 혼자 가야 돼요. 그래요. 옆에서 같이 처음에는 뜁니다. 그렇죠? 같이 뜁니다. 그러나 고린점에 닿을 때는 뭐야?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해결해야 돼요. 거기서 누군가가 도와줬다면, 부추겨줬다면, 그에게 손길을 갖다 줘서 손을 잡아줬다면 이건 부정행위거든요. 혼자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마라톤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보다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인생을 갖다 뭐에 비한다? 마라톤에 비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유추. 마치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마라톤과 같다. 이런. 그래서 우리 대체로 유추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상투적으로.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와 같이. 마찬가지로. 알겠죠?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뭐다? 유추다.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대조라는 것은 뭐,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거. 뭘 들어 설명하는 거?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비교 대조를 설명하는 거죠. 자, 146페이지에 한 지문을 설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직의 현우와 안국선의 금수회록은 두 작품 모두 개화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갖기는 하지만, 자, 갖는다. 그렇다면 이인직의 현우와 안국선의 금수회록의 공통점은 다 같이 개화기 시대를 갖다 배경으로 삼았다는, 이게 같은 점이죠. 이건 비교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그러나 그 시대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글의 주된 설명의 방식은 뭘까요? 이인직의 혈운호와 안국선의 금수회록에 있어서의 바로 그 시대를 갖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차이점을 주된 설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뭐의 방식?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좀 쉽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147페이지에 거기 관련된 유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와 같이, 뭐뭐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 지구촌이 요즘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상기온이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상기후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막 한쪽에는 폭설이 오고, 한쪽에는 폭우가 내리고, 막 태풍이 상당히 잦는, 지금의 또 지진, 뭐 해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 상당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뭐예요? 환경오염이죠. 이것이 다 인재다. 인간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심각성을 알아볼라.
물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이 지구가 오염되면 결국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누가 그것을 갖다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지구가 영원히 종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좀 더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고 싶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미생물 실험을 갖다가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미생물 실험실에서 배행할 때 어느 때까지는 잘 자라다가 그렇죠? 어느 때까지는 뭡니까? 아무래도 환경, 공간이 그만큼 확보되어 있으니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자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먹이 고갈과 높여, 그죠? 식량 고갈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식량 고갈과 더불어서 그 노폐물이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뭐한다? 배설해야 되겠지. 그런 것들이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도 멈추고요. 끝내는 뭐한다? 사멸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지구촌의 공간이라는 데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먹이도 한정되어 있어. 그리고 먹이가 고갈될 것이고, 그리고 노폐물이 축적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환경 오염이 심각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도 뭐 할 것이다? 사멸할 것이다. 어때요? 그냥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인간도 살 수 없어. 죽는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지.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 유추라고 한다. 유추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위에 이제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 봐봐요. 148페이지 보면 동태적 전개 방식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뭐 서사다, 뭐 과정이다, 인과가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서사라고 하는 거, 과정이라는 거, 인과. 서사, 과정, 인과.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시간성이 개입되는 설명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서사, 과정, 뭐가 있다? 인과가 있다. 서사라는 것은 뭐냐? 주로 누가 무엇을 했냐에 초점 맞추는 것을 서사라고 해요. 누가 무엇을 했냐에 초점 맞추는 걸 뭐라고 한다지? 서사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과정은 어떻게. 여러분 가끔 여기 뭐죠? 서사가 있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또는 인간은 왜 초점 맞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 물어볼 수 있죠. 집에 돌아가면 뭘 물어볼 수 있을까? 가끔 부모님 물어보는가? 학원에서 어떻게 보냈니? 라고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물어본다고 해. 에?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나 학원에 가서 아침부터 몇 시까지 국어 수업 들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복습했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또 내일 할 거 예습도 했어. 그리고 이렇게 집에 왔어. 라고 여러분들이 보낸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있어 없어? 이것이 바로 서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사태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해 주는 것.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서사. 내 말 좀 이해되겠죠? 그래서 어떤 서사는 뭐 여러분 교재에 내가 140페이지 뭐 여러 가지 유형을 해놨어. 뭐 인물 중심의 서사, 또는 뭐 시간 중심의 서사, 또는 사건 중심의 서사 이렇게 해놨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서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사태를 뭐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하는 것. 어떤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의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지? 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반면에 이제 과정이죠. 가끔 여러분들 학원에 왔을 때 질문할 때 있지, 상담할 때. 어떻게 수업이 진행됩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몇 개월 진행됩니까? 몇 들어봐야 안 들어봐요? 들어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정이라고 한다. 기본 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과정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역시 어떻게 돼요? 시간의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과정. 그런데 가끔 그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가방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가방이 있어. 이 가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어? 과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따라서 주로 이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 들어가냐면 어떤 단계 있어 없어 있죠? 어떠한 단계랄지 어떤 작용할지 작용 단계나 어떤 작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에 짜게 하나 거기 어떤 특정의 결말이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일련의 행동, 변화, 기능, 단계, 작용 있죠? 이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뭐라고 나갔지?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가열되는 비커의 밑면에 접한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 뒤에 봐봐. 150페이지. 가열되는 비커의 밑면에 접한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 부피가 팽창하고 따라서 밀도가 낮아진다. 더워져 밀도가 낮아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찬물이 밑으로 흘러든다. 있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어떻게 하면 끓는가? 그런 끓는 과정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다 돌아서 다 데워졌을 때 뭐 한다? 끓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물은 어떻게 데워지는가?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지문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지문과 관련된 설명의 방식은 뭐냐? 그러면 나같이 과정이다 라고 해야 되겠지. 앞에 설명했던 서사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서사. 교재 149페이지. 하나만 들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저기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중심의 서사 있습니까? 그 지문 하나 들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일본에서 돌아온 사나이는 비렁뱅이가 된 아들을 찾았다. 그리고 초라한 뒷골목 객죽집에 맡겨놓고 꽃게에서 주먹을 차리고 있다는 여자에게로 갔다. 사나이는 지나간 일을 다 버리고 1년만 아이를 맡아서 길러달라고 예거를 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당장에 너희 새끼는 네가 데려가라 하면서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아이의 생활비를 잊지 않고 무슨 일이 해서라도 보낼 터이니 1년만 맡아서 길러달라고 또다시 예거를 하였다. 그러나 역시 여자는 듣지 않았다. 사나이는 이튿날 미늘고개 으슥한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여자를 잡아서 목을 눌렀다. 있어 없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어떤 사건의 이야기죠. 왜 이 남자가 그 여자의 목을 눌렀을까? 유추해보건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다? 아기의 엄마였을 것이다. 어찌됐든 남편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기에 결국 이 여자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아니면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됐는지는 아직 알 길은 없다. 다만 물론 전체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 지문, 지금 주어진 지문 속에 모르는 거죠. 다만 유추해보건대 이 아이는 그 여자 사이에 난 자식일 것 같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아이를 좀 잠시 맡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다. 근데 아주 뭡니까? 싸늘하게 뭐였어요? 거절했다. 그런 걸 미뤄볼 때 남자가 잘못했을 것이다. 여자가 잘못했을 것이다. 헤어짐의 이유가 남자가 잘못했다. 여자가 잘못했다. 내가 볼 때는 남자가 아닌 여자가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 정도는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 난 자식이니까 최소한의 그 정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나 지나치게 싸늘하게 그 여자는 차갑게 거절했던 거죠. 자, 분노가 일어요, 안 일어요? 이랬던 거죠. 이게 추론이야, 추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가끔 시험에 추론 나오잖아. 그러지? 그런 걸 추론하는 거야. 행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남자가 잘못했다, 여자가 잘못했다? 여자가 잘못한 걸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자가 바람났던지, 행실이 나빴던지, 어떤 이유든 간에 여자가 결국 남편과 자식을 버린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돈 좀 벌어서 내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니 잠시만 맡아달라고 애원했던 거예요. 그래도 엄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차갑게 뭐였어요? 거절했던 거고. 그래서 분노에 찬 이 남자가 목을 눌렀던 걸로 생각되는 거죠. 만약에 법정에 갔다면 사실 살인 미수로 그쳤다면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죽이진 않았다. 그래서 법정에 섰다 하면 이런 경우 정상 참작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죽이려는 의도는 정말 나쁜 것이에요. 죄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죽이는 것은 생명을 거두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 그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상황이 그랬으니 너의 죄를 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정상 참작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겁니다. 자, 1년에 남자가 여자의 목을 누르는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걸 과정이라고 하죠. 어떻게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요? 151페이지. 인과입니다. 인과는 뭐에 초점 맞추는 거라고 했지? 왜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왜에 초점 맞추는 거.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이 다른 것과 관련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설명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인과라고 한다. 하나만 해볼까요? 거기에. 자, 하나 예를 들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선생은 체력이 강하고 천성이 부지런하셨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밤을 새워 공부를 하여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겼고, 또 한편으로는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여 농장도 훌륭히 꾸려나갔다. 자, 농장도 훌륭히 꾸려나가고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겼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왜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가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저서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그렇지. 체력이 강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요. 어느 순간에 가면 합격했을 거죠. 왜 합격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시간에 있어서의 결과는 내일의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의 나라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오늘의 사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전개 방식. 그래서 시간성을 개입하는 것과 시간성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성을 개입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같이? 동태적. 시간성을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정태적. 그래서 최근까지도 역시 시험 문제 그래 전개 방식 설명 방법이란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 내용 구조 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